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공천 어저께 밤에 이뤄졌죠. 그 1차 그 경선 결과죠, 정확하게는. 예. 네, 그렇죠. 29명이고요. 원래 4차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질 텐데요. 뭐 이번 주에도 한번 추가로 더 나올 계획이고요. 그 처음 나온 것이라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경선에 앞으로 나올 어떤 그 경선 추이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했는데 역시 이번에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현역이 좀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게요. 어저께 저도 밤에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 의원도 탈락했어, 이 의원도 탈락했어 깜짝 놀랐는데 이종걸 의원 탈락했고. 예측이 좀 됐었는데요. 예측이 됐었나요?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은 지난번에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 본선에서도 그렇고요. 이석현 의원도 탈락을 했고, 그렇죠. 신경민 의원도 탈락했고. 뭐 굵직굵직한 분들이 다 탈락을 많이 해서 이번에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현역 프리미엄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이 시스템 공천에 의한 물갈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세부적으로 보면 구청장 출신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굵직하게 그 행정력을 보여줬던 구청장 2명이 소위 3선 의원들을 이기고 이 경선에서 이 본선을 진출을 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라면 단연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의원은 뭐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공백이 워낙 커서. 그렇죠. 처음에 이 DJ로부터 발탁이 돼서요. 28살에 도전을 했는데 14대에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28살. 그러니까 32살. 32살에 15대에서 당선이 됐어요. 현재 영등포 을에서. 그래서 영거포 재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서울시장,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본인에게는 뼈아픈 거일 수 있는데 이제 후보 단일화, 2002년 당시에 후보 단일화 시절에 이인재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많이 위기에 몰렸었죠.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철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요. 본인은 그때의 그 어떻게 보면 낙인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본인이 제기하려고 했던 정치적 어떤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고요. 이번은 사실상 본인을 저도 여러 번 만나봤지만 마지막 도전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번에 안 되면은 앞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거의 뭐 그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한 건데 사실 우연찮게도 신경민 그 경쟁자가 학교 선후배예요. 같은 과고요. 같은 과인가요? 과까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평상시에는 상당히 친밀하게 지냈을 텐데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서로 뭐 험담도 상당히 많이 오가고요. 그렇군요. 뭐 피해가 없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그 원내와 원외의 그 온도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명예회복을 해야 되고 또 뭐 정치적 야망도 많고요. 사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86의 사실은 선두주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상징적인 인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하위 20% 효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 이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쓸 기사에 이 하위 20% 허울뿐이다 이런 아이템을 내놨다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20%로 예상됐던 몇 명 의원들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위 20% 걸리더라도 마이너스 20%를 받는 것만으로 이 승부가 나기가 어렵다. 현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세대 교체 바람이 분 것 같아요. 다선 의원들에 대한 약간의 그 유권자들이 갖게 되는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표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5선 이상 의원들이 뭐 다 이제 물갈이가 되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렇죠. 그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중진들이 지금 거의 없다. 특히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 우리가 일당이 됐을 국회의장. 경우 국회의장은 누가 하냐 이런 얘기들을 지도부 차원에서 걱정을 했었어요. 뭐 그 지금 나왔던
이석현 의원이라든가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5선, 6선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후보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떨어져서 예. 자연스럽게 박병석 의원 유일하게 그 5선 의원으로서 이제 그렇군요. 어떤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일당이 되기만 하면은 거의 국회의장은 직행 열차를 탔다라고 제가 보기엔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청와대 게시판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청와대에 이제 올라와 있는 지금 그 소위 얘기해서 진영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엔 지난 4일날 시작을 했는데 2월 4일날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최근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그냥 한 20만 명 예. 정도.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예. 최근 2, 3일 동안에 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하루에 100만이 넘어버렸어요. 하루에 30만, 뭐 40만씩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 80만이고 오늘 100만이 넘었죠. 예. 이 정도 속도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군요.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사흘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뭐 중국 이 내용 자체가 이 청원 내용 자체가 중국에 대한 차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그 예전부터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위 설화 예. 이런 게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 교민에 대해서 차단하고 막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붕괴 예.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뭐 대구 봉쇄 예. 발언이 좀 여론이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이 자가격리를 이렇게 한국 국민을 자가격리를 시키니까 아니 호혜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죠. 격리를 안 했는데 중국 저렇게 하면 되냐라고 해서 뭔가 분노한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던 소위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호혜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예. 저쪽이 저렇게 우리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가운데서 뭐가 되는 거냐. 소위 자존심 문제가 걸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뭐 중앙정부에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인만 격리한 건 아니다라고 뭐 답변을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외교부에서 그런 역량을 또 못 보여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으로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 제일 많았던 게 몇 명인가요? 국민청원이? 제가 제일 많았던 것은 예. 한국당 자유한국당. 한국당 해산에 예, 대한 예. 거죠. 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183만 그러네요. 183만 명.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예. 두 번째는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적다. 예, 형량을 높여라. 예, 라고 그런 한 게 부분이었고. 118만 명인가요? 119만 명. 119만 명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속도라고 하면은 이 119만은 금세 넘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좀 나름대로의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이 좀 거세다. 예.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응원합니다도 지금 오늘 50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60만 명도 넘었다고 하대요. 예, 사흘 만에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지금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만 명이네요. 그렇죠. 이제 양쪽의 진영 싸움으로 이제 번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탄핵 부분은 보수 진영, 또 대통령 응원 부분은 진보 진영에서 네. 그 소위 청와대 청원 경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약간 분열되는 모습이라 보기에는 좋지 않은데 여하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서 상당히 뭐 청와대도 그렇고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조국 대전, 뭐 조국 사태 때도 사실은 청와대 청원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이후 더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예. 더더욱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조국이라는 것은 어떤 이념 지형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실생활에 자기 자신과 다 연결된 부분이고 예. 그런 거라서 조금 더 정부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진영 논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국민 전체적으로 여론을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이에 대책을 내놓고 있고 네. 내일도 대책 내놓을 것이고 여야 사당 대표하고 국회에서 만나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줄줄이 예정이 돼 있네요. 예, 내일 오후에 이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의제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집약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자리에서 여하튼 황교안 대표는 이 중국 이 차단 문제를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 이제 지지층들이 주로 많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원 요청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당에서는 선거 연기. 선거 연기를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당에서 요구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세심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죠.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못 받죠. 일단은 그런가요? 당이 안 됐어요. 예.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밤까지만 해도요. 창준이 상태였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민생당도 아직은 공식적으로 지금 출범을 한 게 아니고 민주통합 의원 모임. 예. 거기는 공식적으로 교섭단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청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안철수 대표를 만약 초청하게 되면 미래 한국당의 한성교 대표도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한마디로 여기저기 다 불러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었던 그 정의당까지 이렇게 초청하는 걸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 아니 그 위성정당 얘기가 나와서 좀 위성정당 얘기를 해보죠. 자,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지금 비례대표 선정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이거가 어떤 기준이 뭔가요, 지금? 미래한국당은 지금 그 공관위를 새로 만들었어요. 공병호 전 그 자유연구원장이 이제 위원장이 됐고요. 공관 위원들을 또 아주 다양하신 분들로 뽑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거의 뭐 일반적인 당원들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요. 기준들도 매우 엄격하게 해놨어요. 뭐 이 범죄 사실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뽑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오늘 기준을 제시했고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일단은 미래통합당하고는 별개의 정당이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진실되게 정말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건가요? 그게 비슷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결국엔 선관위로부터 문제 제기를 나중에 안 당하고 그렇죠. 또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여기는 확실하게 그 비례 후보들을 민주적으로 뽑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그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한 분들도 와도 되는데 오더라도 재심의를 하겠다. 그런데 재심의하는데 그대로 시켜주면 뭐 똑같은 거긴 한데요. 여하튼 절차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냥 승계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옮긴 의원이나 그러니까 의원이 아니라 비례를 받기 위해서 영입 인재나 이런 분들이 옮긴 사람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을 정하고 아마 이제 후보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선거법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비례의원을 뽑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이거에 상당히 민감한 지금 모습이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모두 무효 처리. 그 무효 처리되면 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다 선관위에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발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미래통합당에 하고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계속 미래한국당 맞습니다. 헷갈려요. 그 두 당이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어요? 지금 이미 통합당에서부터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거기가 지금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나중에 지금 심사 과정인데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이 한성교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뜻과 다르게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뽑게 되면 뭐 이 뽑힌 사람들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게요. 비환계가 뭐 대거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요. 한번 뭐 지켜보도록 여기 하고요. 지금 여기 지역구 뽑을 때 김영우
그 위원장, 공관위원장을 거의 범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이 냉철하게 하시는 분이라 단호박이었죠. 그렇죠. 단호박. 예. 그런데 이쪽은 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군요. 보면은 예. 비례 쪽에서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좀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비례대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모가 끝났고요. 예. 130명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130명이요. 예.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이제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이 한 7석. 많아야 7석. 예. 정도면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1번, 3번은 여성 장애인과 외교, 안보 예. 쪽 그렇죠. 이렇게 정해져 놨거든요. 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들 가지고 일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이 그러면은 3월 14일까지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가 이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순서에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처음으로는 이제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일단 추리고, 예. 그 다음에 국민 경선제가 이루어져요. 국민들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예. 하시면 그 비례의원들에 대해서 4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성 2명, 남성 2명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로 한 20명, 30명 정도 추려서 그걸 가지고 가서 중앙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비례의원 뽑는 절차가 다 진행돼 버리면은 뭐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용 정당은 지금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한다 안 한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예.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굳이 결정 안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오늘도 이인영 대표가 여러 가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들로 막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지도부에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전날만 해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병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가 지도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이인영 대표의 말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만나봐서 알지만 약간 시니컬한 게 좀 있거든요.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걸 하라 말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창준이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당을 만드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5,000명을 일단 모아야 돼요. 그것도 각 5개 지역에서요. 5개 지역에서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희생을 치러서까지 누가 만들 것이냐. 그건 만만치 않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범진보 진영 위성정당, 비례용 정당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의원 몇 명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소위 명분 때문에 그래요.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나 민생당에 있는 비례대표를 뺏어오는 게 아니냐. 결국 진보 진영끼리 서로 싸우는 것인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진보 시민단체들이 그렇다면 진보 연합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1번은 누구 주고 2번은 누구 주고. 공천이 제일 문제죠. 이건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죠. 사심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또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지금 보더라도 통합당, 보수 통합을 보더라도 시민단체가 개입이 됐지만 결국은 당을 갖고 있는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이 당 전체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주도로 어떤 당을 만들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원내 정당을 집어넣는다. 이건 상당히 아이디어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의 박정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